안녕하세요. 청출 라디오를 찾아주신 어르신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 가장 혹독했던 겨울과 그 겨울 끝에서 찾아온 뒤늦은 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식이라는 나무에 제 모든 걸 걸었던 한 아버지의 조금은 부끄럽고 또 조금은 후회스러운 고백이라고 해두지요. 편안한 마음으로 옛 친구의 푸념을 듣는다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흙먼지 날리는 공사판에서 청춘을 보냈습니다. 남들 유행 따라 멋부릴 때 저는 시멘트 포대를 짊어졌고 남들 휴가 갈 때 저는 벽돌 한 장을 더 쌓아 올렸죠.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온 이유는 단 하나, 제 아들 민준이 때문이었습니다. 뙤약볕 아래서 땀 흘리면서도 내 아들은 나처럼 고생시키지 않으리라 다짐했고 그 다짐이 제 삶의 이정표이자 전부였습니다. 아들이 번듯한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어여쁜 며느리까지 얻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평생 일군 이 재산, 이 상가 건물과 제 작은 건설 회사를 물려주고 아들 내 곁에서 편안히 여생을 보내는 것만이 제 마지막 꿈이었죠. 변호사에게 다음 주에 아들과 함께 찾아가 서류를 정리하겠다고 약속을 잡아두고는 평생 고생한 보람을 이제야 느끼는 것 같아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내외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살갑게 과일을 깎아주고 아들은 제 어깨를 주무르며 이제 회사 일은 자신이 다 할 테니 편히 여행이나 다니라고 말했지요. 며느리 또한 든든하게 모실 테니 건강만 하시라며 거들었습니다. 저 살가운 말들이, 저 따뜻한 손길이 얼마나 달콤했던지요. 저는 눈을 감고 제 아들의 효심에 그저 감격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향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문가에 멈춰선 제 귀에 부엌에서 소곤거리는 아들 내외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에게 다음 주에 제가 도장을 찍는 것이 확실하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제가 친구들을 만나고 오면 마음이 바뀔까 불안해 죽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알아서 한다며 낡은 회사를 빨리 정리하고 건물 월세나 받으면서 편하게 살자고 몇 번을 말하냐고 타박하더군요. 제가 그 고물딱지 같은 회사에 애착이 많아서 탈이라면서요. 그러자 며느리는 제 고집도 참 대단하다며 명의만 빨리 넘어오면 그땐 자기들이 알아서 할 수 있을 테니 그때까진 효자인 척, 며느리인 척 좀 더 해야 하지 않겠냐고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쨍그랑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부엌 문이 열리고 당황한 아들 내외와 눈이 마주쳤죠. 아들이 무어라 변명을 하려 했지만 제 귀에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이,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만 귓가에 맴돌았죠.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탑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간은 흐르지 않고 고여 있었습니다. 아들 녀석에게서 온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 메시지는 제 마음을 더욱 차갑게 얼어붙게 할 뿐이었죠. 오해라는 변명, 잘못했다는 얕은 사과가 제 귀에는 그저 재산을 놓칠까 두려운 아우성으로만 들렸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멍하니 앉아 제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밤새 일하고 사업 실패를 뒷수습하려 아끼던 땅을 팔고 심지어 아내의 기일에조차 아들 회사 문제로 달려나갔던 지난 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아내는 살아생전 늘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인생도 좀 챙겨요. 민준이도 중요하지만 당신도 소중해요. 라고요. 그때는 그 말이 잔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자식 잘 되는 게 내 인생이고 내 행복이라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와 돌아보니 저는 제 인생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아버지라는 이름 뒤에 숨어 정작 김철수라는 사람은 텅 비어 있었던 겁니다. 후회는 파도처럼 밀려와 제 남은 삶을 집어삼킬 듯 했습니다. 아들을 향한 배신감보다 제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어리석음에 대한 자책감이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손으로 만든 텅 빈 세상에 홀로 갇혀 하염없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째 두문불출하고 있을 때 오랜 친구 영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 안색을 보더니 몸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것이라며 다그치더군요. 자식에게 재산 물려줘야 인생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며 이제라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아들 말고 회사 말고 젊었을 때 김철수 자네는 뭘 하고 싶었냐고, 뭘 할 때 가장 즐거웠냐고 말입니다.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단 한 번도 스스로에게 던져보지 않았던 질문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아주 오래전 흙먼지를 뒤집어 쓰기 전에 저는 바둑 두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동네 기원에서 밤새는 줄 몰랐던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고요히 앉아 붓글씨를 쓰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친구는 그런 저를 억지로 일으켜 노인복지관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친구의 투박한 손길이 절망의 늪에서 저를 건져 올리는 동아줄처럼 느껴졌습니다. 복지관이라는 곳은 처음 가봤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서먹했지만 바둑판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으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승패를 떠나 수를 읽고 돌을 놓는 그 순간에 오롯이 집중하면서 제 머리를 가득 채웠던 배신감과 후회가 잠시나마 잊혔습니다. 저는 서예 교실에도 등록했습니다. 잊고 살았던 작은 즐거움들이 하나둘씩 제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둑을 두고 붓을 잡고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려 소박한 점심을 함께하며 웃고 떠드는 일상. 그동안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맞춰주느라 포기했던 온전한 나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변호사를 다시 찾아가 제 결심을 말했습니다. 회사와 건물은 매각하고 그 돈으로 제 노후를 설계하고 싶다고요. 저처럼 힘들게 일만 하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노인들을 돕는 작은 재단을 만들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제 재산은 더 이상 아들의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의 마지막을 의미 있게 쓸 소중한 제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들 내외가 헐레벌떡 집으로 찾아와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들 앞에서 저는 더 이상 화가 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인생의 운전대를 다른 사람에게 맡겼던 과거의 저를 내려놓고 이제라도 제 길을 가야겠다는 단단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차분히 말해주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아라.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보려 한다. 그것이 바로 제가 제 삶을 되찾는 진정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도시의 상가 건물 대신 저는 흙냄새 나는 작은 텃밭을 얻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작은 재단을 통해 지역의 독거노인들에게 제가 직접 키운 채소를 나누고 복지관에서는 아이들에게 바둑을 가르치는 소일거리를 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충만함이 매일 아침 저를 깨웁니다. 아들 내외는 몇 번 더 저를 찾아왔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였는지 아니면 마지막 남은 미련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그들을 원망하지도 그렇다고 예전처럼 제 모든 것을 내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히 말했지요. 너희도 이제 너희 힘으로 너희의 행복을 찾아보거라. 아비도 이제야 내 행복을 찾았으니라고요. 어르신들, 자식은 내리사랑이라고 하지요. 맞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걸 내어주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자식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요. 자식에게 기댄 행복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하지만 내 두 발로 굳건히 서서 내 손으로 직접 일군 행복은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단단한 성이 되지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 역시 70이 넘어 제 인생의 운전대를 처음 잡아보았습니다. 비록 서툴고 더딜지라도 제 의지대로 제가 가고 싶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지금이 제 인생의 가장 빛나는 황금기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자신만의 황금기를 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